자, 군사비밀로 여겨진 학문, 합법기하. 자, 수학은 전쟁의 필수 조건이다. 한 제목, 소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자, 이집트로부터 개발된 측량 기술을 기초하여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전달받은, 이어받은 로마가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실용적인 그 측량술 부분,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그 부분만 활용하고 그 순수한 기하학적 그 연구는 이제 포기를 한 셈이 됐는데, 그런 채로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아라비아가 도미네이트 했던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태리에서, 피보나치에 의해서 그 옛날 기하학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원론이 소개되고, 그러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프랑스에서 이제 새로운 기하학이 태어납니다. 그 세 가지 기하학, 그게 뭐예요? 그래요, 세 가지 기하학. 자, 먼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당시에 프랑스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근대 프랑스의 화려한 문화와 이 기하학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수학의 진보와 완성은 국가 번영을 좌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 수학의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서로마 제국을 이은 프랑크 왕국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샤를 대제를 거쳐서 그 아들이 또 그 아들로 세대를 넘어가면서 서프랑크 왕국, 그게 지금의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중부 프랑크, 그 다음에 동프랑크 왕국, 이게 지금의 독일이에요. 이 세 나라로 분리가 되는데, 이 서프랑크 왕국은 987년에 프랑스 왕조를 수립한 이래 20세기까지 인접국가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끊임없이. 그 이유는 여기가 다른 이전의 영토와 달리 평탄하고 비옥하고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당연히 욕심을 내고 전쟁을 걸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전쟁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프랑스는 16세기 절대 왕정을 확립한 이래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대국으로 발전했고, 많은 수학자를 배출했습니다. 또 이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수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전쟁에 관여하였으며, 특히 나폴레옹 시대에는 측근으로 수학자들이 장관이나 고위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자신이 사관학교 출신의 포병장교였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 몽주와 같은 훌륭한 수학자를 육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초빙했고, 또 국방부 산하의 이 에콜 폴리텍 공과대학, 다른 나라와 달리 이 공과대학을 국방부 산하에 두고 교육부가 아니라, 과기부가 아니라, 이 졸업생들의 수학자들, 수학과 관련된 그런 많은 우수한 수학자들이 이런 기관에서 기여하면서 이런 기관들의 졸업생 중에서 많은 수학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유명한 수학자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 줄게요. 에콜 폴리텍은 물론이고. 자, 기하학은 기원전 3세기에 유클리드 기하학, 엘레멘트가 만들어진 이래 누구도 그 유클리드 기하학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보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기하학이라는 귀중한 수학을 차례로 탄생시킵니다. 프랑스. 이걸 한번 보면, 이게 사진이 이건데, 이게 그 에콜 폴리테크 거기에요.
이게 에콜 폴리테크에 내가 직접 갔을 때 그 에콜 폴리테크 역 사진이에요. 자, 여기서 자, 이 전쟁이나 혁명에 관여한 프랑스의 수학자들을 보면 16세기에 그 비에트는 아모헤드를 해서 스페인 전쟁에 기여했고 17세기에 르네 데카르트는 좌표 기하학을 발견해서 이 30년 전쟁 기간 동안에 군대에 기여했고 18세기에는 뭐 라그란주, 라플라스, 몽주, 르장드르, 브리앙송, 푸리에, 포아송 뭐 등등이 탄도 연구, 뭐 화법 기하학, 타원 적분, 듀얼리티 티어리 등을 이 프랑스 혁명 이 기간 동안에 연구해서 개발했고 또 실제로 전쟁에 활용했고요. 19세기엔 뽕슬레스, 또 코시, 이제 갈루아 이런 사람들이 이 사형기하학, 해석학, 또 그룹 시어리 같은 것들을 연구했고 이 러시아 원정이나 또 7월 혁명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스타 표시 붙은 사람들이 파리 그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몽주가 수학자가 교장을 할 때 그 사관학교에서 이 군인이지만 과학자, 수학자가 이렇게 우수한 수학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특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 사진을 한번 볼까? 이게 어디냐면 이게 에펠탑이죠. 이 에펠탑 앞에 큰 광장이 있어요. 광장이 여기서 그때 엑스포를 한 광장이 있어요. 이 광장 앞에가 그 옆에가 그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육군 사관학교는 바로 에펠탑 앞에 있는 그 광장을 옛날에는 연병장으로 사용했던 학교예요. 시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에펠탑이 있고 여기가 연병장이었고 이게 막 엑스포를 했던 데고 여기가 사관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궁전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어쨌든 나폴레옹은 이 코르시카 섬에서 출생해서 1784년에 육군사관학교 포병과를 입학해서 이제 졸업하고 프랑스 혁명에 참가했고 1797년까지 이제 이탈리아 원정을 했고 1798년에서 1799년까지 이집트 원정을 지휘했고 1804년에 황제로 취임한 후에 이제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에 패배했고 그다음 러시아 원정에 1822년에 갔다 참패한 후에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다가 사망했죠. 1812년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기여한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프랑스를 위해서는. 자, 여러분 샹젤리제 거리라는 말 들어봤죠? 그 샹젤리제가 무슨 뜻인가는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챔프 엘리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챔피언 뭐 그런 뜻이고 엘리제 궁전 뭐 어떤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챔프를 샹이라고 읽어서 샹젤리제 엘리제니까 샹젤리제 그렇게 그건 어디 있냐면 요쯤에 있어요. 자, 바로 그 개선문 바로 앞에. 자, 대포에 강한 요새 건설. 자, 그래요. 이 전쟁에 그럼 수학이 어떻게 기여했냐? 먼저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평화를 사랑하는 양순한 민족이라도 그래도 주요의 국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산 민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않은 민족은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멸망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대응책을 적절히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청동제 대포가 전쟁에서 최강의 병기로 공인된 이래 각국은 경쟁적으로 대포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큰 대포를 만들고 대포를 개량하고 탄도 연구, 적진까지의 거리 측정 뭐 이런 것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바퀴까지 달고 그 진흙탕에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바퀴 철로 하는 탱크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죠. 어쨌든 힘을 쏟고 수학자는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이 대포의 성능 개선에 투입됐죠. 자,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창으로 공격하면 방패로 맞고, 화살로 쏘면 갑옷으로 맞고, 총으로 쏘면 철모로 맞고 피해 진지를 만들고 피해 있었고, 포탄을 쏘면 요새 속에 숨어서 포탄을 피하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미사일이 만들면 그에 대응해서 탄도미사일, 또 요격탄, 그러니까 미사일 오면 미사일에 가서 맞춰서 같이 하늘에서 폭발시켜버리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은 이게 그냥 막을 수가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죠. 너희가 위험의 요소를 키워가면 우리도 그에 대응을 해서 할 테니까 서로 자제하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협정을 맺어서 서로가 이제 컨트롤하는 정치로 해결을 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위에 얘기했듯이 이 대포 공격에 대한 방어 전략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워졌는데, 이 요새 구축은 오래전에는 만리장성, 새롭게는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대포 공격을 잘 막아낸 독일의 지그프리드 방어선과 이를 참고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가 만든 이 마지노 라인, 이 방어 목적의 성벽으로 유명한데, 근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독일군이 이 성벽을 공격하지 않고 우회해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프랑스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 마지노 장벽은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 그 중국 고사로 가면 이 모순이라는 어원이 창과 또 방패를 파는 사람이 이렇게 선전을, 이 창은 그냥 세계에서 가장 강한 어떤 방패도 뚫는 창이고, 이거는 어떤 창도 못 뚫는 방패인데, 자, 사십시오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소리죠. 창으로 대기파는 방패를 찌르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이게 모순의 이제 어원이 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수비와 공격을 하면서 서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쓰는 전략을 개발하고 수학자들이 거기에 인볼브 돼 왔던 거죠. 양쪽 다, 수비, 공격 다. 대포의 역사만 본다면, 13세기나 18세기에서 13세기, 18세기 초까지는 일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고, 이제 그것이 아라비아를 경유해서 서유럽에 소개를 됐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어느 쪽으로 발달됐냐면,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푹죽놀이하고 하는 쪽으로 주로 발달을 시켰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수입한 나라들은 그걸로 이제 무기에 활용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세월은 13세기에는 이제 화약의 힘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고, 이것은 원나라가, 몽고가 일본을 습격할 때 그 화약을 이용한 화살들을 사용했고, 15세기에는 청동시기 포신을 이용해서 대포를 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 돌덩어리를 대포에 집어넣고 화약으로 터뜨려서 돌을 이제 보냈던 것이죠. 16세기에서는 포신을 옮기는 이제 바퀴가 붙고, 이제 포신을 높이 조절을 해서 이 탄도를 활용해서 적당한 모찌에 맞추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17세기에는 이제 비교적 짧은 포신에 이제 포로 박격포가 나오고, 이제 대포가 나오고, 그때부터 탄환이 쇠와 구리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대포가 이제 탄생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2기로 18세기, 19세기 초에 이 발리스틱, 이 탄도학이 진보해서 이제 탄도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19세기 말까지, 3기, 즉 19세기 말까지는 이제 포신에 이 나선형 홈을 파서 이렇게 탄환이 돌면서 가서 허튼 데 가지 않고 정확히 그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탄환도 이 둥그런 이런 쇳덩어리가 아니라 이제 뾰족한 그런 현재 탄환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세기 전반인 4기에는 이제 연기가 없는 화약, 또 아주 성능이 뛰어난 대포나 소총, 또 대포를 싣고 다니는 기구, 이게 탱크죠. 이게 이제 한국 전쟁에서 혁혁한 그런 기여를 했지. 2차 세계대전에서도 물론이지만 남한이 이 대포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 며칠 만에 그 남한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던 것이죠. 자, 이제 지금 20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미사일, 대포에다가 이제 미사일과 컴퓨터를 다 활용해서 대륙간 탄도탄 하는 진짜로 개선된 그런 때까지 발전했죠.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떤 수학들이 같이 이제 발전해서 사용됐을까 보면,
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하게 되면 탄도학을 공부하려면 대포의 성능을 계산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표현되니까 지형을 표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지오대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측량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서 그걸 종이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실제 3차원인 상황을 2차원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거리에 그 정확하게 가게 하려면 그걸 측량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측량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측량에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측량의 역사를 보면 옛날 기록에도 뭐 페루 남해안 나스카 계곡의 유산에서 보듯이 옛날부터도 이제 입체물을 3차원 것을 평면에 이제 그려왔는데, 이 암벽 회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예를 보듯이 우리가 이제 그 3차원에 있는 그런 도형물을 2차원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아까 봤던 그런 그 설계도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 어린애들은 이제 자기가 보는 3차원을 단순화시켜서 2차원에 이제 코도 여기에 붙이고, 뭐 얼굴 눈은 이렇게 두 개가 보이게 하고 적당히 다 3차원을 표현하지요. 자, 근데 이제 진짜 군사적으로 효과를 이제 보려면 대충 그려서는 안 되고, 이제 의미가 있고 정확하게 그걸 보고 원래를 추측할 수 있고 또 리프로듀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1472년 중국의 만리장성 서쪽에 세워진 이 가욕관에 관한 전설에 따르면 요새 건립 담당 관리가 설계자에게 실제 필요한 벽돌 숫자를 예측해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설계자는 예량 수량을 보고했는데 이 담당 관리가 설계자한테 이 벽돌 수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설계자가 한 개의 벽돌을 더 줬대요. 그 설계한 거에.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설계자가 그걸 추측할 때는 그거의 부피라든지 그 면적이라든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벽돌이 그 크기, 부피, 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 표면에. 그러니까 그거대로 계산을 했으니까 거의 틀릴 리가 별로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엑스트라로 좀 훼손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준 건데, 이제 그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지만 좀 넉넉히 달라고 하니까 벽돌 하나 더 보태줬다고 한다는 건 저 설계를 한 사람의 그 자신감을 그만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로마의 설계술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우수해서 로마의 도로망, 또 수도교, 송수관, 경기장과 원형극장, 대목욕탕 등 이 건축술이 그야말로 놀랍게 정교합니다. 이 수도교에 대해서는 뒤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여줄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과학자들, 특히 수학자들의 이 작도법에 기인하는데, 이 몽주가 바로 이제 그런데 초기에 큰 기여를 한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추후에 군사학교의 교사가 됐고, 이때까지 이제 입체를 평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견치도, 전개도, 단면도 등이 있었는데, 이 몽주가 화법기하, 사형이라는 이제 사형법을 기법으로 이용하여 입체를 세 방향으로 로부터 정사형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보면 이제 원래 모양이 뭔지 정확히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확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아이디어는 군사비밀로 당시에는 여겨져서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기하학의 종류와 발생 및 발전 과정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기원전에 이제 논밭에서부터 측량술이 있었을 거고, 이제 탈레스 시대에 초등기하가 있었을 거고, 그게 이제 유클리드 기하로 발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맡으면서 대수, 또 회화, 지도, 또 대항해, 이런 것들. 이게 그 정확한 그런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측량술이 없었다 그러면 이 대항해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대수기하, 그래프, 뭐 투시법, 다빈치의 수영법, 뭐 한북 그리기에서 이제 지금 토폴로지가 나왔고, 이제 이 지도, 3차원, 이 지도상,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의 항해를 돕기 위해서는 구명기하학이 꼭 필요했고, 여기 이제 좌표기하학,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평면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이 많이 발전했고, 그 다음 아핀기하학, 또 그 다음 비유클리드학이 19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형기하학, 뭐 위상수학, 그 다음 그것이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수학기초론, 컴퓨터가 활용돼서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지금
토폴로지컬 그래프 시어리, 뭐 토폴로지컬 뭐 무슨 뭐 그래피컬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컴비네이터리얼 뭐 한 여러 가지 이제 카타스피 이론까지 또 프랙탈까지 이런 다양하게 20세기에 발전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또 다른 분파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견치도인데 이게 이쪽 방향으로 또 이쪽 방향으로 그다음 위에서 보는 3면에서 평면들 만들어서 실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새로운 이 작도법은 30년간 공표를 금지했고 그 다음에 몽주는 이 내용을 강연해서 어쨌든 몽주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반인한테 소개했던 소리죠. 나중에 그런 사연이 있다고. 그다음 작도로 도형을 그려내는 수수께끼 기법. 근대 프랑스에서는 두 명의 기하학자가 아주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기하학을 창안했는데 16세기의 데카르트는 도형의 증명을 기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좌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대수적인 처리를 했고 이건 기하를 대수로 접근해서 풀었고 몽주는 이제 대수적인 지식을 이제 기하에 적용해서 그래서 대수하고 기하가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활용했으며 그래서 오랜 동안에 이제 그동안 동양은 대수, 서양은 기하라는 정확 착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같이 동시에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학적 이제 융합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차차 그 벽이 없어지고 대수와 기하가 동시에 사용됐으며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제 합법계약으로 정리돼서 그게 조선이나 건축 작게는 나사모대 설계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원기둥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데 이게 모양이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자르면 이게 좀 계란 모양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자르건 다 타원이라는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타원식이라는 게 이제 보여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견치도를 표현하는 내용, 투영도를 표현하는 내용 뭐 등등이고 뭐 옛날에는 또는 일제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충감도, 조감도, 경감도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겁니다. 조감도가 이제 bird eyes view라고 그래서 조감도란 말은 쓰지요. 근데 worms 또는 뭐 이렇게 whales 고래 눈으로 보는 벌레 잠자리 눈으로 보는 그런 뷰 뭐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예, 고대 로마의 설계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했듯이 이 고대 로마 설계술은 상당히 수준이 높았고 그게 이게 당시 이런 시설을 이게 이제 만드는 시설할 때 당시 건설 작업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로마의 도로가 이게 이제 돌로 다 포장을 했는데 로마와 남이탈리아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의 간선도로를 썼고 그리고 지금도 이 로마의 도로가 지금도 이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당시에 건설 기술이 그만큼 수준이 높았다는 소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 수증기, 수평기죠. 이 수평기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개발돼서 1662년 프랑스인 테베노는 이 수증기를 발명했고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게 다리같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남프랑스의 퐁디가르의 설계법을 이용해서 이게 있는 로마의 수도교회 로마 시대에 만든 이 다리인데 이게 거리가 이게 얼마더라? 이게 뭐냐면 물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느 지역엔 물이 넘치고 어느 지역엔 물이 없는데 고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쪽에서 물이 없는 쪽까지 물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높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엔진을 사용해서 큰 물을 보낼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려면 그 높이가 아주 세밀한 각도, 아주 미미한 각도로 그 물이 흐르도록 디자인을 하려니까 정말 견고해야지 조금만 삐뚤하면 거기서 그냥 물이 넘쳐버리고 끝까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리를 근거가 이 측량교본의 근거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시대의 초보적 수증기, 또 거리 관측기, 각도 관측기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동원됐었고, 그러고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1550년에는 이제 평판 측량기가 이제 발명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발된 기술들이 나중에 상업화돼서 이제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갔다는 소리죠. 자, 오늘 거기까지 하죠. 다음엔 도시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